저는 런던 BBC 본사 스튜디오에 앉아 생방송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너머 전 세계 2억 시청자가 제 입술을 주목하고 있었죠. 그날 제가 전한 뉴스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을 겨냥한 25% 관세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단독 정보였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미 의존도가 높아 이번 충격을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요. IMF 외환위기 당시 사진을 배경으로 깔며 또다시 한국이 무너질 거라 예측했죠. 하지만 6개월 뒤, 저는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15%로 깎으며 협상 테이블에 나왔거든요.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BBC 국제경제뉴스 수석 앵커로 20년간 세계 경제를 취재해왔습니다. 런던 본사 메인 스튜디오에서 매일 저녁 7시 전 세계의 뉴스를 전하는 게 제 일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대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특파원에게서 긴급 제보가 들어왔어요. 미국 무역대표부 내부 소식통이 전한 정보였습니다. 한국을 겨냥한 25% 관세 폭탄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였죠. 첨단 소재, 중간재, 반도체 장비가 타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편집국장에게 달려갔어요. 이건 단독감이다. 오늘 헤드라인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분 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죠.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온에어 신호였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25%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요. HBM 메모리, 배터리 핵심 소재, 반도체 장비가 타깃이라 밝혔죠. 화면 뒤편엔 서울 증시 그래프가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이 깔렸습니다. 시각효과팀이 급하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냉정하게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다. 관세 충격에 버티기 힘들 거라 전망했어요. 그러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사진들을 보여줬죠. 실업자들이 거리에 줄 선 모습, 금 모으기 운동 장면들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또다시 한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거라는 확신이요.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시청자들이 쏟아지는 댓글 속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이번엔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솔직히 말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미국 시장 의존도가 너무 높거든요. 제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서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서울발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긴급회의 소집, 재계 비상, 주가 폭락 우려. 예상대로였죠. 저는 차에 올라타며 조수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후속 기사 준비하세요. 한국 경제 전망 특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자료를 정리했어요.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 첨단 산업 구조, 과거 무역 분쟁 사례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모든 지표가 제 분석을 뒷받침했죠. 한국은 이번에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결론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하나의 경제 위기 사례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진짜 저력을요. 그건 숫자와 그래프로는 절대 읽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2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예상했던 혼란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평온했고 거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취재팀과 함께 정부 부처를 찾아갔습니다. 통상 담당 국장을 인터뷰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회의실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관료들은 조용히 뭔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흥분한 목소리도 급한 발걸음도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죠. 국장이 말했습니다. 관세는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이미 대응 매뉴얼이 있어요. 저는 되물었죠.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국장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법률 검토와 기술 분석을 먼저 완료하겠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위기 상황인데 너무 침착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다음 날 대기업 본사를 찾았습니다. 반도체 소재 기업 임원과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그는 공장 투어를 제안했죠.
직접 보는 게 더 빠르다고 하더군요. 클린룸에 들어가자 장비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세 이야기가 나온 뒤에도 생산은 멈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임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세는 비용일 뿐입니다. 우리 기술의 가치는 훼손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을 카메라에 담았죠. 하지만 속으론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감이 근거 있는 건가, 아니면 허세인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에 시간이 남아 호텔 근처를 걸었습니다. 작은 노점이 보였어요. 떡볶이를 파는 할아버지였죠. 저는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기에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경제 어려운데 장사 괜찮으시냐고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과거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식들 기술 믿어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죠. 자식들 기술이라니.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삼성 다닙니다. 딸은 LG에 있고요. 애들 보면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미국이 관세 매긴다고 무너질 애들 아닙니다. 그 순간 뭔가 가슴을 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이나 정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온 국민이 하나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 나라가 해낼 거라고요. 저는 떡볶이 한 접시를 사서 벤치에 앉았죠. 매운맛이 입안을 자극했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취재 노트를 정리했어요. 한국의 대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패닉도 없고 과잉 반응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편집국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릅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과연 이 침착함이 진짜 힘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그저 태풍 전의 고요일 뿐인가?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사무실로 봉투 하나가 배달됐어요. 발신인은 익명이었죠. 하지만 안에 든 USB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부 문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거든요. 저는 곧바로 문을 잠그고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FRB 레지널드 콜먼 이사의 내부 통화 녹취록이었죠. 날짜를 보니 관세 발표 직전이었습니다. 콜먼 이사가 USTR 수석 보좌관과 나눈 대화였어요. 녹취록을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콜먼 이사가 말했어요. 한국산 HBM 없이는 우리 AI 산업이 멈춥니다. 배터리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관세 부과하면 우리가 더 타격받을 겁니다. USTR 보좌관이 답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압박이 필요합니다.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엄청난 특종이었어요. 미국이 스스로 한국 기술에 종속돼 있다는 걸 인정한 거니까요. 저는 법무팀에 연락했죠. 이 자료 보도해도 되냐고요. 변호사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 답했습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처 보호는 철저히 하셔야 해요. 다음 날 저는 추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에게 연락했어요. 오프 더 레코드 조건으로 만났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 상당수가 한국산입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핵심 소재도 그렇고요. 관세 매기면 우리 국방 산업이 타격받아요. 저는 메모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럼 왜 관세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관계자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치인들은 표만 생각합니다. 기술 현실은 몰라요. 우리 실무진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윗선에서 밀어붙였죠. 일주일 뒤 저는 긴급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기술 없는 미국의 딜레마였어요. 스튜디오에 앉아 대본을 읽었죠. 미국이 한국에 관세 압박을 가했지만 실상은 미국 스스로가 한국 기술에 종속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전했어요. 한국의 HBM 메모리는 세계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는 80% 이상을 한국이 생산하고 있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대체할 공급처가 없습니다. 화면엔 관련 그래프와 데이터가 떴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 국방 산업입니다. F-35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에 한국산 부품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관세 부과는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나 다름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죠. 방송 후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SNS에선 미국의 위선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유럽 언론들도 일제히 후속 보도를 쏟아냈죠.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 추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국 기술은 이미 미국의 통제를 벗어났다였어요. 영상에서 저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 달 전 한국이 관세 충격에 무너질 거라 예측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미국 경제와 안보의 핵심이 돼 있었습니다. 관세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 스스로를 공격하는 칼이었던 겁니다. 댓글창이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들은 충격과 분노를 쏟아냈어요. 미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다. 한국을 무시했다가 망신당했다는 반응이었죠.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섰구나. 관세 발표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날아갔어요. 월스트리트의 반응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맨해튼 한복판 고층 빌딩 숲속에서 저는 JP모건 본사로 향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리와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데이비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책상엔 한국 기업 리포트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관세 이후 한국 기업 투자 어떻게 보십니까? 데이비드가 피식 웃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데이비드가 리포트 한 장을 건넸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이 한국 소부장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는 설명했어요. 관세는 한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할 겁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한국은 더 강해질 거예요. 저는 메모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관세로 비용이 오르잖아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죠. 단기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한국이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미국은 결국 한국 없이 못 버텨요. 자본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는 5년, 10년을 봅니다. 오후엔 골드만삭스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정부가 실수했습니다. 정치 논리로 경제를 재단하려 했죠. 하지만 시장은 기술의 흐름을 따릅니다. 지금 그 흐름은 명백히 한국 쪽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타임스퀘어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시청자들이 몰려들었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관세를 매겼지만 미국 자본은 한국에 투자하고 있어요.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관세 발표 이후 한국 소부장 기업으로 유입된 외국 자본 규모였어요. 3주 만에 50억 달러가 넘었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본은 정치보다 현명합니다. 관세가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의 기술 독립을 앞당길 뿐이라는 것도요.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미국 자본이 미국 정부를 배신했다. 돈은 국적이 없다는 반응들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자본에겐 국적이 없어요. 오직 수익과 미래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미래는 지금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나스닥 거래소를 찾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주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모두 관세 발표 전보다 오히려 올라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렸던 거예요. 트레이더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관세는 노이즈일 뿐입니다. 본질은 기술력이에요. 한국은 그걸 가지고 있고 미국은 그걸 필요로 합니다. 시장은 본질을 봅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원고를 썼습니다. 제목은 자본이 선택한 승자, 대한민국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정부의 압박을 견뎌낼 뿐 아니라 자본의 선택까지 받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원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한국에 투표했습니다. 돈으로요. 그리고 그 투표는 어떤 정치적 압박보다 강력합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의 승리는 이미 시작됐구나. 관세 발표 5개월 뒤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 있었어요. 백악관 브리핑룸 앞이었죠.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표정엔 피로가 가득했죠.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의 끝에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죠.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관세 인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표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고려했습니다. 대등한 기술 파트너십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라 판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상 후퇴를 인정하는 거였죠. 저는 곧바로 한국 측 반응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청와대 인근 정부청사에서 한국통상교섭 본부장이 브리핑을 열고 있었어요. 저는 회견장 맨 앞줄에 앉았죠. 본부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죠. 관세율 인하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흥분도 과장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했죠. 마치 예정된 수순을 밟은 것처럼요.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카드는 무엇이었나요? 본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우리는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팩트를 보여줬을 뿐이죠. 미국 산업이 한국 기술 없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요. 협상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겁니다. 회견이 끝나고 본부장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관세율 자체보다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점이죠. 이건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25%가 15%로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미국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이끌었다는 사실. 그게 진짜 승리였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 본사를 찾았습니다. 반도체 사업부 부사장과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는 저를 연구동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관세 소동 덕분에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죠. 좋은 일이요. 부사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기술의 가치를 전 세계가 재확인했거든요. 관세를 매기려 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유럽, 일본에서도 파트너십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구실에 들어가자 엔지니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지금 차세대 HBM 개발 중입니다. 관세가 있든 없든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기술 격차를 더 벌리는 게 최선의 대응이니까요. 그의 눈빛엔 자신감이 넘쳤죠.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관세에 맞서 싸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길을 묵묵히 걸었을 뿐이었죠. 그 길이 너무 견고했기에 미국이 먼저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녁에 다시 노점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몇 달 전 그분이 해준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할아버지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떡볶이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맞았습니다. 한국이 이겼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긴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실력이 그랬던 거죠. 세상이 이제야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덧붙였어요. 우리 자식들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기쁠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기술도 경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뿌리는 이거였죠. 부모가 자식을 믿고 국민이 나라를 믿는 그 단단한 신뢰. 그게 어떤 관세보다 강했던 겁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긴 한국, 그 힘의 비밀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적었죠. 한국은 관세율 10% 인하를 얻어낸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 질서에서 자기 위치를 당당히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넓은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미 섬이 아니구나. 세계의 중심에 서 있구나. 런던 스튜디오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정규 뉴스가 아니라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6개월간의 취재를 정리하는 특집 영상이었죠. 제목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저는 오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입니다. 카메라를 켜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붉은 녹화 램프가 켜졌죠.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관세 충격에 무너질 거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화면에 지난 6개월간 제가 찍은 영상들이 지나갔습니다. 서울 정부청사, 공장 클린룸, 월스트리트 거래소, 워싱턴 브리핑룸, 그리고 노점 할아버지의 모습.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한국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GDP, 수출 의존도, 관세율. 하지만 한국의 진짜 힘은 숫자 너머에 있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개인의 희생과 공동체의 신뢰로 기적을 만들어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IMF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죠. 국민이 정부를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고 모두가 한국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관세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매듭 하나를 꺼냈어요. 서울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헤어질 때 쥐어준 거였죠. 전통 매듭이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이 작은 매듭이 한국을 상징합니다. 실 하나하나는 약해 보이지만 엮이면 끊을 수 없이 강해지죠. 한국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감정을 추스르며 마지막 말을 이었어요. 저는 20년간 세계 경제를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봤죠. 하지만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높이 올라선 나라는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를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따라가야 할 나라입니다. 기술도, 경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신도요. 저는 한국에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를요. 녹화를 마치고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제목과 썸네일을 확인하고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30분 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림이 폭주했어요. 조회수가 순식간에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로 채워졌죠. 한국어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이해해줘서요. 눈물 나네요. 외국 기자가 우리를 이렇게 봐주다니. 영어 댓글도 많았어요. 나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이제야 알았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저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제 메시지가 전달됐구나. 다음 날 아침 BBC 편집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당신 영상 봤어요. 대단하더군요. 우리도 특집으로 다뤄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을 피해자나 약자로 그리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이미 강자입니다. 일주일 뒤 BBC 메인 뉴스에서 한국 특집이 나갔습니다. 관세 협상의 전말, 한국 기술력의 비밀,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을 다뤘어요. 저는 메인 앵커로 출연해 마지막 멘트를 날렸습니다. 한국은 21세기 경제전쟁의 승자입니다. 그들이 이긴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존중과 품격으로도 이겼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저는 개인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그 전통 매듭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그 매듭이 자꾸 눈에 들어왔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세계에 가르쳐준 것들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적었죠.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기술과 신뢰로 거대한 압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손을 내밀게 만드는 거라는 것을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기술 격차만이 아니라 정신의 격차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회색 하늘 아래 템즈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고맙습니다, 한국. 제게 진짜 저널리즘이 뭔지 가르쳐줘서요. 팩트만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법을요. 그날 밤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습니다. 저는 댓글창을 열어 마지막으로 답글을 달았어요. 한국 여러분, 당신들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믿음과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댓글을 올리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책상 위 전통 매듭이 작은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조심스레 집어 가방에 넣었죠. 평생 간직할 보물이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준 믿음이라는 이름의 선물. 여러분, 오늘 에밀리 앵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 최고의 언론인조차 처음엔 한국을 오해했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저력,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우리의 힘을요. 25% 관세 폭탄도 결국 15%로 꺾였고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은 대한민국이 쥐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IMF를 극복하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긍심 가득한 대한민국을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